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임당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호주 앞바다의 기묘한 반전 드라마를 심층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국가 간의 비즈니스, 특히 에너지를 둘러싼 패권 다툼은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으며 수십 년을 내다본 투자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곳은 호주 서북부의 거친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의 운명적인 대결이며, 일본은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일본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돈 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호주 땅에 투입하여 자신들만의 거대한 에너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80조 원은 대한민국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일본은 이 돈으로 땅을 파고 공장을 지으며 방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일본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에너지 고속도로 위를 정작 한국의 선박들이 독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30년간 공들여 쌓은 탑의 꼭대기에 깃발을 꽂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조선업이었으며, 일본 재계는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임당에서는 일본이 설계하고 한국이 완성해버린 이 거대한 에너지 드라마의 전말을 파헤치며 미래 에너지 지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치명적인 에너지 약점과 그들이 왜 그토록 자원 확보에 집착하는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흔히 일본을 경제 대국이라 부르지만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자금률이 11%에 불과한 가난한 거인이며, 외부 공급이 끊기면 즉시 마비됩니다. 해외에서 배가 끊기면 일주일 안에 국가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산소호흡기 의존 구조이기에 일본에게 에너지 확보는 경제 활동을 넘어선 생존 본능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 정부와 종합 상사들이 전 세계를 이잡듯 뒤진 이유는 중동의 불안과 러시아의 변덕을 피해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일본이 찾아낸 약속의 땅이 바로 호주였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된 서방 국가이면서 땅만 파면 자원이 쏟아지는 노다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자원을 사오는 수준을 넘어 호주의 자원을 일본의 앞마당처럼 쓰겠다는 거대한 계획인 익시스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최대 자원 개발 기업인 인펙스가 주도했으며, 그 뒤에는 일본 정부가 황금줄을 보유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자금만 600억 달러 이상이며, 바다 한가운데서 가스를 뽑아내기 위해 해저에 설치한 파이프라인 길이만 900km에 육박하는 대공사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를 바다 밑에 깔았던 이 지독한 집념 덕분에 일본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10%를 이곳에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얄궂게도 일본이 20년간 공들여 에너지 제국을 완성하자마자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을 멈추라는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가스전 사업이 졸지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려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역시 치밀했기에 다음 수로 수소 에너지를 준비하며 호주, 빅토리아주에 버려진 갈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어 다시 한번 올인합니다. 일본은 갈탄을 쪄서 가스화하면 저렴하게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미래의 황금이라 부르며 대규모 공급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운송이며 수소를 만드는 것보다 9,000km 떨어진 일본까지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기체 상태의 수소는 부피가 너무 커서 배 식기에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액체로 만들어 부피를 800배 줄이는 액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수소가 액체가 되는 온도는 영하 253도로, 이는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인 절대 0도와 고작 20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극저온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금속이 성질을 잃고 유리처럼 바스러지기에 사실상 배 안의 우주 공간과 같은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중공업 자존심인 가와사키 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인 스위소 프론티어호를 건조하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배가 2022년 호주에서 수소를 싣고 일본 고베항에 입항하자 일본 언론은 기술의 승리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배의 크기가 상업적으로 운용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 프론티어의 수소 탱크 용량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막대한 운송비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트레일러가 아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꼴이었기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비즈니스로서는 실패작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이 안정성을 이유로 탱크의 크기를 키우지 못하고 주춤하던 바로 그 시점에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만든 배보다 무려 60배 이상 큰 8만 입방미터급 초대형 수소 운반선을 만들어주겠다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글로벌 선주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난 30년간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70%를 점유해 온 한국의 데이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영하 253도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기존 액화 천연가스 기술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해결하는 연장선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탱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다시 모아 배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재액화 및 혼소 엔진 기술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연료비는 아끼고 수소 손실은 막으며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이 일석삼조의 기술을 대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기술적 격차가 선명하게 드러나자 30년간 일본과 협력하던 호주 기업들은 물론 심지어 일본 내부 기업들까지 한국 배를 타야 한다며 흔들렸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냉혹했으며 일본의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보다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성과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일본의 3대 해운사 중 하나인 미쓰이 OSK 라인즈가 자국 조선소가 아닌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손을 잡은 사건은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삼성전자가 핵심 부품 생산을 경쟁사에 맡긴 것과 같은 격변이며 일본 내부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기업 실무자들은 국익보다 생존을 선택했으며 효율이 60배 넘게 차이나는 한국 선박을 쓰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호주의 에너지 공룡 우드사이드와 글로벌 오일 메이저인 쉘까지 한국 조선소와 손을 잡으며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액화수소 해상 운송 기술의 국제 표준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산업계에서 표준을 장악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 수소 운반선을 만들든 한국이 정해놓은 규격과 안전 기준, 그리고 연결 방식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의 전기 콘센트 구멍을 한국형으로 통일시켜버리는 것과 같으며 나중에 다른 국가가 추격하려 해도 기술적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배 몇 척을 파는 수준을 넘어 미래에너지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세우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나 기술 복제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은 액화수소 선박만큼은 중국이 카피하기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합니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스마트폰처럼 분해해서 베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핵심은 숙련된 인간의 감각이 필요한 용접과 단열 시공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영하 253도를 견디는 특수 합금을 용접하는 작업은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대형 폭발로 이어지는 극도의 정밀함을 요합니다. 한국에는 지난 30년간 액화 천연가스 선박을 건조하며 극저온 용접만 수만 시간 수행해온 이른바 신의 손이라 불리는 장인들이 현장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의 노하우는 단순히 수치화하거나 데이터로 옮길 수 없는 숙련도이며 중국이 단기간에 자본력을 앞세워 따라잡기에는 기술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직 영하 162도인 액화 천연가스 선박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는 사고를 빈번히 일으킵니다. 글로벌 선주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선박을 발주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중국의 기술력에 도박을 걸 리 없으며 이는 한국의 독주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해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는데 2050년까지 필요한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은 최소 200척 이상입니다. 현재 추산되는 선박 한 척의 가격은 약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로 우리 돈으로 한 척에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을 호가하는 바다 위의 우주선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3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는 셈이며 이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비즈니스입니다. 더욱이 배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의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지 보수와 부품 교체 시장까지 합치면 부가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일본은 80조 원을 들여 호주 인프라를 깔고 원료를 생산하는 채굴자 역할을 맡았지만 그 결실을 실어 나르는 운송자의 자리는 결국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과거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캔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듯이 한국은 수소 경제라는 새로운 철도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에너지 자립을 향한 집념이 호주 수소 산업을 태동시켰다면 그 산업을 완성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의 압도적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람과 그들이 밤새워 갈고 닦은 압도적인 기술력뿐입니다. 일본이 30년간 호주의 땅을 파며 인프라를 구축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30년간 바다 위에서 뜨거운 용접 불꽃과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한국의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안전하게 배를 만들지 도면과 싸웠습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수십 년간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당한 대가이자 기술 패권 시대의 생존 전략을 증명합니다. 호주 앞바다를 가득 메우게 될 태극기 달린 거대한 수소 운반선들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를 지키는 강력한 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동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 상황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할 만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의 80조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조선업의 제2의 전성기를 여는 마중물이 된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배를 몇 척 더 팔았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 에너지 주도권이 한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임당이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서 땀 흘리며 기술 강국 코리아를 만들어 가시는 산업 역군,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임당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술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가 스크립트 시작.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의 패착과 한국의 승부수가 갈린 결정적인 지점들을 하나씩 복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수소 운반선 기술에서 대형화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가졌던 과도한 안전제일주의와 보수적인 엔지니어링 문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영하 253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탱크를 2중 3중으로 감싸며 안전을 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용량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조선사들은 이미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선박을 만들며 쌓아온 단열 패널 기술을 응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액체 수소는 증발률이 높기 때문에 탱크가 커질수록 열 침투를 막는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이 유리해진다는 물리적 법칙을 한국은 적극 활용했습니다. 즉, 배를 작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만드는 것이 경제성과 보관, 효율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역발상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은 단순히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제와 울산의 도크에서 수백 척의 배를 지어본 현장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권과 정부가
프로젝트의 안정성에만 몰두하는 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시장의 미래 수요를 정확히 읽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이 거둔 이번 승리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쌓아온 정교한 공급망과 부품 국산화라는 탄탄한 기초 체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핵심 부품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지만 한국은 선박에 들어가는 극저온 밸브부터 단열재까지 대부분의 생태계를 스스로 구축해냈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는 원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력을 제공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에너지 운송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연구 개발 정보를 일부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원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일본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압도적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금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자국의 원천 기술이 한국의 상용화 기술에 밀린 이번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대적인 산업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미 구축된 한국 중심의 수소 운송 표준과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의 강력한 동맹 체제는 일본이 단기간에 뒤집기에는 너무나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30년대가 되면 바다 위를 누비는 에너지의 주역이 석유에서 수소로 완전히 교체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라 예견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이제 단순히 배를 만드는 제조 공장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설계자이자 운영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와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육지에서 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수소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하 253 도라는 극도의 위험한 환경을 인공지능이 관리하며 사고 가능성을 0%에 수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지향하는 기술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과 보수적인 매뉴얼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우주급 난이도의 기술적 장벽을 하나씩 허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패권의 이동은 향후 수십 년간 동북아시아의 경제 지형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며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으며 일본의 대규모 투자가 한국의 기술력과 만나 전 세계 에너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수소 경제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미래 과제는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대단한 드라마의 목격자로서 대한민국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30년간 묵묵히 한 우물을 판 한국의 장인 정신이 마침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정복한 셈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의 승전보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수소시대의 도래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한국 조선소의 용접 불꽃과 함께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일본이 깔아놓은 에너지 인프라 위를 질주하는 한국의 수소 운반선들은 단순히 자원을 옮기는 배를 넘어 국가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진기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한탄 대신 에너지,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교과서의 첫 장을 장식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파도 역시 만만치 않으며 친환경 철강제 개발과 더욱 정밀한 자율운항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액화 천연가스 선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이기에 수소시대의 정점 또한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본 재계가 탄식하며 바라보는 호주 앞바다의 풍경은 결국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냉혹하고도 공정한 시장의 법칙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기술에 대한 진심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결합했을 때 자본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뉴스 임당은 앞으로도 이처럼 소름 돋는 기술 반전 드라마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일본의 패착과 한국의 압승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자긍심과 새로운 통찰력을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제작진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수소 에너지와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놀라운 소식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하여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무궁한 번영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술 강국 코리아의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채널, 로고, 노출. 뉴스 임당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성장합니다.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새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승리가 아니라 지치지 않는 열정이 만들어낸 예술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차게 빛납니다. 호주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수소 운반선의 웅장한 경적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뉴스 임당은 쉬지 않고 현장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추천 영상들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저력과 글로벌 시장의 흥미진진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계를 연결하고 우리의 열정은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뉴스 임당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최종 엔딩 뉴스 임당 드림 기술 패권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